예, 지난번 동영상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뭐 2.4, 2.5 이렇게 남았는데 이분은 뭐 짧게 소개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 방법이나 과제 설정에 따른 부류라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들이 그 퀵투어에서 좀 이제 간략하게 봐봤지만 y는 이퀄 x제곱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생성해서 어떤 원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분류 문제도 우리가 해봤었죠. 잠깐만요. 저걸 잘못해가지고 네. 해서 이제 뭐 분류 문제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y는 이퀄 x 제곱이라고 하느니 함수를 자체를 이제 추정해서 특정한 그 x가 주어질 때 그 값에 y 제곱에 해당하는 걸 추정하느니 그런 회계 문제도 해봤죠. 둘은 다 이제 공통점이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 있어야 된다, 라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 분류 문제에서는 x하고 y라고 하느니 데이터에 대해서 라벨이 뭐였어요? true 아니면 false였죠. 원 안에 있으면 true고 원 밖에 있으면 false라고 하느니 그 특징도 이렇게 x, y 두 개의 값을 사용한 거였고, 회계 문제는 그에 비해서 이제 x 값만 주고 그 다음에 라벨이 y였죠. x 제곱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x, y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회계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학습 데이터를 주고 나중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x, i, y, i를 줬을 때 요게 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true냐 false인지를 이제 알아내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회계 문제는 이제 x하고 y를 이렇게 라벨로 줬어요. x에 대해서 y로 이런 데이터들을 뭐 100개였나요?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학습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x가 들어오면 이 값을 출력해라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제 테스트 할 때는 이미 x, i 값을 주게 되면 이제 머신이 여기에 대한 y, i 값을 추정해 가지고 이 수치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분류 문제와 회계 문제는 사실 좀 비슷하다. 다만 분류 문제는 어떤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범주가 되어 있는 고양이다, 뭐 개다, 원 아니다, 밖이다 이런 식으로 범주가 되어 있는 형태로 분류를 하는 거고, 회계는 이런 범주가 아주 미세하게 특정한 수치로 되어버리는 연속된 수치 형태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좀 굵직굵직하게 분류를 하는 거고, 회계 문제는 바로 하나의 특정 값으로 분류를 한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것은 둘 다 지도학습으로서 이런 값이 라벨이 주어져야 된다, 학습 데이터에. 거기에 비해서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비지도 학습이에요. 라벨이 없어. 라벨이 없고 그냥 x하고 y라고 하는 이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만 있는 거죠. 라벨이 여기에 상응하는 라벨이 없어.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군집화하는 거죠. 군집화. 클러스터링은 우리나라 말로 군집화라고 합니다. 군집화. 군집으로 이룬다. 그때 이야기했듯이 뭐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 몇 개를 K로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의로. 그리고 왜냐면 요것들에 대해서 라벨을 몰라. 이게 뭐 설사 개와 고양이가 섞어져 있어도 우리가 개 그림인지 고양이 그림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라벨이 안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기계한테 요걸 뭐라고 가르쳐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학습을 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고 고양이다, 이 그림을 보고 강아지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라벨이 없으니까 그냥 이 데이터만 있는 거라고. 이것은 방법은 이 클러스터링 하는 것은
군집하는 거죠. 데이터를 벡터 공간에다가 흩 뿌려놓고, 예. 놓고, 근접한 애들끼리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 예상. K개를, K가 2개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묶음으로, K가 3개다 그러면 3개의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제 클러스터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뭐 클러스터링이 의미가 없냐고 하면 그렇진 않다 그랬어요.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보면 뭐 코드가 있는데 대부분 코드들이 이렇게 있는데 클러스터링이 이렇게 되는데 엉뚱하게 아웃라이어처럼 외톨이로 바깥에 툭 떨어져 있는 애가 있어요. 얘는 이제 이상 징후이거나 트래픽에서 아니면 뭐 악성 코드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정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정상인 애들의 클러스터링 내에서 밖으로 벗어나는 애들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기계학습을 다루는 게 이렇게 세 가지다. 분류 문제, 해구 문제, 클러스터링. 앞으로는 이런 것들 앞에서도 우리 퀵2에서 해봤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해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용 사례를 좀 보죠. 기계학습의 응용 사례가 오늘날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돼 있고, 여러분들 뭐 학교도 뭐 챗봇이니 그런 것도 있고, 학교에 이제 센터 건물에 들어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미지 트래킹 하잖아요. 그 온도 재려고 여러분들 그 앞에 딱 그 화면 앞에 서면은 얼굴만 딱 이렇게 디텍션 해가지고 온도를 재는 거 있잖아요. 그 화면 그림 화면에 올라가 버리네, 내려가 버리네. 로부터 사람이 이렇게 있고 주변에 뭐가 있는데 얼굴을 찾아내는 게 이게 또 쉽지는 않은 문제인 건 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온도를 재는데 어쨌든 뭐 응용사례를 보죠. 일단 스팸 메일 필터에 스팸 메일 필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메일에 보면 요즘 학교에서 공지를 했을 텐데 여러분들 그 학번으로 되어 있는 학번하고 dsu.ac.kr에 요걸 여러분 보고 등록하라고 했는데 다 하셨는가 모르겠네. 이건 지금 현재 이거 구글 메일이죠. 구글 메일인데 구글 메일에 보면이 스팸 메일 필터링 돼가지고 스팸 메일만 따로 모아놓는 폴더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스팸 메일 필터 하는 게 있죠. 옛날에는 이제 단순한 것들은 그 파일 제목이나 또는 내용 중에 특정한 단어를 보고 내용에 단어가 있으면 예를 들면 광고에 관련된 특정한 약 또는 특정한 뭐 제품 이렇게 쓰거나 뭐 돈을 빌려준다 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흔히 스팸 메일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의 빈도수나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지고 필터링 하는 그런 방법을 규칙 기반 이런 걸 규칙 기반이라 그러는데 그런 메일 필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단점들은 실제로 중요한 예를 들면 제약회사에 다니는 사람 어떻겠어요? 약을 가지고 서로 이제 메일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다 걸러버리면 이런 것 회사에서 메일을 쓰기 곤란해지잖아요. 아무튼 그런 이제 오판하는 경우가 폴스 네거티브인 경우가 많죠. 폴스 네거티브. 솔직히 정상적인 메일인데 그걸 이제 스팸 메일로 오판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제 통계학 기반의 머신러닝이 있다 그랬어요. 기계학습.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 분류기라고 하는 건데 제가 설명이 없지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베이지라고 하는 것은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통계학의 확률 통계에 있는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게 있죠. 사후 확률을 추정하는 그런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기침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감기에 걸렸을 확률 뭐 이런 걸 계산할 때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기침을 했을 때 감기에 걸려서 할 수도 있고 그냥 감기가 안 걸렸는데도 기침을 할 확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후 확률이라 그러는데, 그런 걸 이제 추정해낼 때 쓰는 게 이제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방법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통계학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한테 약간 무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렵진 않은데 사실 베이지 정리가 그냥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팸 메일이라고 하는 걸 이제 확률 분포로 표현해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 차원에서만 합시다. 그 자체가 이제 1차원에서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x 값이라고 하는 걸 보면 분포가 정상 메일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게 보면 이제 정규 분포를 많이 따르죠. 그래서 정상적인 메일은 이제 이쪽에 많이 분포하게 되고, 이제 정상 메일이지만 약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스팸 메일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분포가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그 메일들을 분포를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확률 분포를 구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어떤 메일이 있어요. 메일이 있는데, 메일이 보내졌는데,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거 이제 메일에 해당하는 값이거든요. 이 축에 있는 값이. 이 메일을 대표하는, 아까 뭐, X, Y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메일이라고 하는 걸 특징을 추출해가지고, 이 메일을 대표하는 어떤, 값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거야. 해가지고, 이 메일을 어디인가 놓을 수 있겠잖아요. 여기 어디 값이 되겠는데, 여기가 되면 어떻겠어요? 여기 있으면 이 메일이. 그럼 이건 정상이고, 요건 스팸이다 이러면. 당연히 정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왜냐면 확률이 높잖아. 얘 봤을 때는 뭐 확률이 0이잖아. 거의. 스팸이라고 하는 확률 분포에서 보면 여기 위치는 확률로 0이라고. 근데 정상으로 놓고 보면 뭐 확률이 여기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확률이. 여기도 그렇고 다 정상으로 분류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은데, 문제는 이 영역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으면. 그랬을 때 이제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기준이죠. 요 기준으로, 여기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어때요? 여기는 정상일 확률을 따르는 거고, 요 위에가 이제 스팸일 확률을 따르는 거잖아요. 여기 있으면.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정상일 확률은 요거고, 그, 스팸일 확률은 요거잖아. 그림 색깔 좀 달리 써볼까? 스팸일 확률은 이 부분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정상일 확률은 이 부분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어때요? 스팸일 확률이 더 큰 거죠. 여기가 더 길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스팸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상과 스팸의 이제 확률 분포를 구해놓고, 이미 궁금한 메일이 오면, 그걸 어디에다가, 그 메일이 갖는, 그 값이, 대표되는 값이, 그걸 특징이라고 하죠. 우리 특징이라고 하는데, 피처라고 하고, 그 특징 값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살펴보면, 그때의 확률을 두 개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정상일 때의 확률, 사후 확률이라고 그래. 아까 기침을 했을 때의 확률인 것처럼 이 메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정상일 확률, 그 다음에 이 메일이 들어왔을 때 스팸일 확률을 두 개를 구해봐가지고 큰 쪽으로 이제 확률이 큰 쪽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이지 통계학을 이용해서 스팸 메일을 분류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분포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기타 그 베이지 클래시파이어 뿐만이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 앞에서 했다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스팸 메일 필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 부정 확인에서 그 금융사나 카드사 같은 데에서도 남의 카드를 몰래 훔쳐가지고 사용하게 되거나 분실된 카드를, 아니면 또 외국에서 그 카드를
조작해가지고, 가짜로 만들어서 쓰는 그런 경우가 있죠. 분명히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평소에 사용했던 패턴하고 다르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기계한테 학습을 시켜가지고 정상적일 때의 사용 패턴과 비정상적일 때의 사용의 패턴을 잘 이제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 놓고 기계 학습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런 비정상 상태의 카드 사용의 패턴이 들어오면 이제 경고 메시지를 날릴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신용카드 부정 확인 방법인 거고, 이것도 아까 이제 비지도 학습의 방법이 클러스터링의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좀 외톨이라고 하죠. 대개의 카드 사용의 일반적인 분포보다 벗어나 있는 애를 따로 찾아서 이제 걔들은 약간 그럴 부정 사용에 의심이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얼굴 검출이 얼굴 검출하는데 사실 내가 여기다가 책이 없지만 얼굴 검출하는 게 좀 이슈가 되고 많이 사용되고 있어가지고 아까 모두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체 온도에 발열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정보전산센터 정문 입구에도 보면은 거의 낮았는데 학교에 한 번이라도 나와본 학생들은 사용해 봤을 건데 그 앞에 서면은 얼굴을 딱 자동으로 화면에 사람이 내가 서 있으면 얼굴 부분을 딱 검출하죠. 이렇게. 그래서 온도가 뭐 35.4다 뭐 36.2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그 기계가 있는데 그때 이 얼굴을 디텍션하는 게 기술인 거죠. 왜냐면 막 사람 움직이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그 얼굴만 검출해내는 거니까. 이런 것도 이제 컴퓨터 비전 관련해 가지고 얼굴 부분만 디텍션 해내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이게 보면 오픈소스로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API들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용해다가 구현하게 되면 이런 기계를 이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유명한 오픈 BR이니 쭉 있습니다. 뭐 오픈 페이스 트래커니 딥페이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이제 공짜로 API가 제공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역에서 이제 쓰는 것 중에 또 보죠. 문자 인식은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이 잠깐만요. 그렇죠. 기타 문자 인식도 여러 가지 이런 걸 공짜로 API들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잠깐만요. API 제공이 있어서 뭐 아마존 유명하잖아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다 클라우드 관계된 거죠.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클라우드에서 이런 것들을 API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대화 처리, 자연어 처리 이런 거 유명하죠. 또 요즘 일본에서 특히 좀 그런 걸 잘하는데 로봇하고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인간 음성 인식을 하고 의미까지 파악해내서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로봇을 만드는 그런 거 하죠. 흔히 이제 우리 보는 것 중에는 챗봇이죠. 챗봇. 그래서 우리 질문하면 문자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는 그런 챗봇들이죠. 저번에 한번 한전 KDN에 이런 챗봇을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그래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하러 가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상품 추천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뭐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어떤 포털에 방문하거나 특정한 온라인 뱅킹을 할 수 있는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신문도 마찬가지죠. 보면 자기한테 예전에 방문해 봤거나 하는 그 유형 비슷한 것들을 자꾸 추천해 주는 그런 걸 많이 보죠. 광고 같은 거. 이런 추천 시스템도 다 이제 요즘은 딥러닝이랄지 이런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협업 필터링이니 내용 기반
추천이니 뭐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딥러닝이나 이런 게 아닌 또 뭐 팩터라이제이션이 이런 선형대수의 방법들 이런 아무튼 이런 수학적인 방법이라 써서 상품 추천을 하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 오늘날 요즘은 최근에는 딥러닝을 이용해서 뭐 기계학습을 이용해 가지고 또 이런 것들하고 기존의 방법들을 딥러닝으로 문제화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있죠. 되게 간단히 이야기해주면 책에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를 추천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뭘 추천할지 모르잖아. 그랬을 때 이 사람하고 기존에 이 사람은 뭐 이게 피자인가? 아무튼 뭐 이런 음식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기호가 이 사람하고 유사한 기호를 가진 사람을 찾아요. 이 사람은 두 사람이 시밀라 비슷하다 이거지. 이 사람도 이것도 좋아하고 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사용해보지 않은 상품 중에 근데 이 사람은 사용해봤잖아요. 콜라인가? 아무튼 그랬을 때 그걸 이제 추천해준다 이런 건데 그래서 뭐 이렇게 유사성들을 찾고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방법인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기계학습,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 적절한 상품 추천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되어서 많이 되고 있죠. 뭐 구글 광고도 그렇고, 영상, 뭐 추천 등등 여러 가지 영역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장에 머신러닝의 뭐 여러 측면에서 기본적인 분류 개념들 또 그 머신러닝을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들 그리고 기계학습을 통해서 기계학습을 다루는 다양한 뭐 분류 문제, 회계 문제, 문제의 유형들, 유형 사례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 3장부터가 진짜 이제 코드를 가지고 실제 문제를 가지고 실습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넓혀보도록 하죠. 여기 슬라이드는